저랑 이제 그때 우리 이 PD님하고 그 다음에 그 빌려님하고 셋이 영상을 찍으러 갔는데 앞에 이제 그 조직폭력배라고 보여지는 그 두 분이 나와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어찌나 그 욕을 해대는지 결국 이제 편집을 했는데 왜 욕이 나오면 삐삐 이렇게 뭐 편집 처리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들을 만한 게 없더라고요. 다 삐였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바로 이제 명도를 하고 여기 인테리어 하는 그런 영상들인데 고급 빌라니까 이렇게 이제 안에 되게 이제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를 해주고 근데 사실은 이게 6억 7천 얼마에 받았지만 이게 대출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간 돈은 3억 남짓. 그런데 보증금 3억에 월 800이면 그러면 원금은 보증금으로 다 회수를 하고 뭐 3%로 따진다고 한다면 거의 뭐 80만 원, 100만 원 안짝이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700만 원을 버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정춘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꿈사 마스터키 사무장입니다. 6억 원대로 낙찰을 받아서 20억대로 전세를 세팅할 수 있었던 물건인데 자세한 내용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억에 낙찰받아가지고 20억에 전세를 세팅하려고 했는데 더 좋은 케이스였죠. 보증금 3억에 월세 800만 원을 맞춰가지고 내놨다고 합니다. 와, 월 1,000만 원이 정말 모든 사람들의 꿈이라고 볼 텐데 벌써 800만 원이면 월 1,000에 근접하게 이미 달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건 하나로 그런 꿈을 이뤘다는 거 정말 대단하죠. 여기 서초역이랑 내방역 그리고 신반포역 다 더불어 이용 가능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설해마을에 위치하고 있고 이쪽 위에는 가장 좋은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그런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단지 1, 3주구가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죠. 게다가 또 이게 3년 전에 저희 행꿈사 채널에 칼부림 난 물건으로 소개가 됐었던 영상을 한번 찍었었죠. 그때 예. 저랑 이제 그때 우리 이 PD님하고 그 다음에 그 빌려님하고 셋이 영상을 찍으러 갔는데 앞에 이제 그 조직폭력배라고 보여지는 그 두 분이 나와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어찌나 그 욕을 해대는지 결국 이제 편집을 했는데 왜 욕이 나오면 삐삐 이렇게 뭐 편집 처리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들을 만한 게 없더라고요. 다 삐였으니까. 그 정도로 욕을 많이 먹었던 그 물건인데.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군요. 저희가 공매 투자를 할 때는 압류재산, 공매 재산 명세 이거를 가장 먼저 보실 텐데 경매 매각 물건 명세서가 있는 것처럼 공매에는 공매 재산 명세서가 있다. 여기에 이제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죠.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이제 빌라인데 설해 아르드비라는 이름을 가진 빌라죠. 1층 103호이고 대지 지분은 82제곱미터고 건물은 189제곱미터다. 189제곱미터면은 몇 평 정도 되죠? 60평이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고급 빌라들이 60평 이상 되지 않습니까? 가치가 있는 그런 고급 빌라죠. 감정 가격이 17억 4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낙찰이 6억 원대로 됐다고 들었습니다. 6억 7천만 원인가 그랬을 겁니다. 당시의 자료상으로는 유치권이 8억 8천만 원이 신고돼 있다. 당시를 기준으로 8억 8천만 원이지 실제로는 공사대금에다가 이제 매년 20%씩 이자가 붙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낙찰받을 때쯤에는 10억이 넘어갔죠. 10억이 신고된 것들이 만약에 진성 임차인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다 떠안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위험 부담이 있던 거였죠. 그러면 이게 17억 4천만 원짜리가 최저가 6억 원대까지 떨어질 정도면 이게 진성 유치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을 텐데 그렇게 위험한 물건을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궁금하시죠? 이게 이제 실제로 수익이 뭐 한 20억 이상 된다고 치면 이 수익 모델을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2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방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모신 분들은 전부 행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셨을 때도 요 매각물건 명세서상으로 하나 딱 정보를 발견했던 것들이 요거 전위세대주 김땡땡 노땡땡 박땡땡 이거를 잘만 활용하면 이걸 가지고 이길 수는 없겠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 쪽에 이제 유리하게 판사한테 심증을 심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1심 판결이 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심 판결에서 무슨 이유로 졌는지 그쪽에 이제 변호사님은 뭘 주장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1심 판결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주문입니다. 판결이 이렇게 났는데 피고 주식회사 저기죠. 유치권자, 주식권자는 원고로부터 소송을 진행한 낙찰자겠죠. 낙찰자에게 피담보 채권 이게 이제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8억 8천 신고된 거에다가 또 이자까지 붙어가지고 거의 뭐 계산하면 10억 가까이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따진다고 한다면 20% 이자가 계속 붙었기 때문에
한 11억, 12억도 될 수 있단 말이죠. 만약에 최종적으로 물어줘야 될 것들은. 그런데 그 채권을 지급받은 것 상환으로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렇게 된 거니까 증거나 마찬가지죠. 돈을 지급함과 상환으로 인도하라. 이거였으니까요. 그럼 유치권 금액을 전부 다 변제를 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17억짜리라고 해도 감정가가 그 뭐 10몇 억을 떠안는다고 한다 그러면 어찌 보면은 남는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손해를 더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겠죠.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정말로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1심에서 이제 1심부터 저희가 맡았으면 1심도 이겼고 이랬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1심에서 지고 오다 보니까 뭐 저희랑은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상담을 한 거였고 이런데 뭐 보자마자 뭐 변호사님 뭐 신뢰가 갑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다 보니까 소송이 진행되는 2심 진행되는 한 1년 몇 개월 동안 정말로 힘들어하셨죠. 그래서 이제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이 이렇게 해서 52억으로 뭐 처음에는 공사계약을 체결을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19억 7,800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일부만 뭐 지급받아가지고 큰 금액이 남아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이자를 지급하라 이거였으니 2009년도부터 지금 10년이 지난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5년만 지나도 20%씩 이자 연 20%면은 5년만 지나면 원금의 2배. 그 공사대금을 계속 지급받지 못해가 유치권 행사를 하다가 공사대금 원리금 뭐 6억 1,500 내가 또 이자 20% 지급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서를 작성을 했고 그래서 그 합의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또 이제 지급명령을 또 신청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또 이제 시행사인 심평건설을 상대로 해가지고 유치권 존재 확인 소송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승소를 또 했고 그러니까 공사대금 확정 판결도 있죠. 그래서 그 이자까지 다 치고는 한 10매덕 되죠. 게다가 그 심평건설을 상대로 유치권이 존재한다라는 그 소송을 진행을 해서 또 그 판결도 이대로 확정돼 있다.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이제 1심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피고회사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은 채권의 존부를 가정하거나 통모해서 금액을 부풀린 허위 채권이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입증이 좀 부족했겠죠. 공사대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점유를 시작한 시점은 2020년 3월 18일이다. 근데 그때는 이미 공매 기입 등기가 들어온 시점이다. 그건 아시죠? 유치권의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무효가 되는 가장 쉬운 수익 모델이 뭐냐면 경매 기입 등기가 있은 후에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경매 개시 결정에는 그러니까 현상을 변경하지 못하는 압류 효력이 있는데 그 현상의 물건의 가치를 굉장히 감소시키는 유치권이 경매 개시 결정 후에 신고가 돼 있다고 한다면 그 압류 효력에 반한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공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공매는 이제 체납처분 압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납처분 압류 후에 그 유치권이 신고됐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아까 경매 개시 결정 후에 유치권 신고된 것처럼 그때도 무효가 될까요? 비슷하게 적용이 돼서 무효가 될 거라고 생각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우리 대법원은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공매를 전제로 한 체납 압류 처분,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압류 처분과 틀리게 공매 기입 등기 후에 유치권이 신고가 되면 그거는 무효로 봐줄 수는 있겠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이제 1심에서는 재판부가 판단하기로는 공매 기입 등기가 2021년도였는데 2018년 정도쯤에 점유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다. 또 이제 그렇게 그 주장이 배척이 된 거죠. 그렇지만 경매 전문가인 저희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런 식의 주장 말고 다른 식의 주장을 몇 건 더 해줬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라는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해냈고 우리 이제 의뢰인하고 상담을 오셨을 때에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저희가 한번 뒤집어 보겠다. 솔직히 이제 1심 판결을 2심에도 뒤집는 거 판사들은 뭐 거의 팔은 안으로 굽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1심 판사들도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신 판사들인데 2심에도 뒤집는 거 이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는 밥 먹듯이 뒤집고 있죠. 역시 다른 얘기 듣지 않고 이 판결문만 보고도 우리 새롭게 주장할 수 있는 세 가지 논점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걸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1심 판결문만 봤을 때는 유치권을 해결하는데 가장 빠르고 간단한 게 점유라고 들었고 그 점유에 대해서 인정이 됐다 보니까 이걸 정말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 그렇죠. 정말 막막했던 상황인데 어떤 걸로 주장을 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먼저 이제 의심해 볼 만한 부분들은 2007년에 짓고 나서 신탁을 해요. 신탁을 하면 신탁할 때 신탁회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아니면 또 신탁
회사에서 신탁을 넘기면서 이제 대출을 받을 때는 보통 일반적인 대출일 때는 저당권을 설정하지만 거기 이제 우선수익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담보대출 쓸 때는 그 우선수익권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대출을 안 해주겠죠. 금액을 봤더니 굉장히 커요. 전체 이제 물건들을 담보로 해가지고 한 4, 50억 정도를 대출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유치권이 크게 신고가 돼 있으면 대출을 해주겠나 라는 느낌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단순한 의심스러운 정황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담보 신탁회사에서 속은 거죠. 유치권자가 없다고 해서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바로 유치권이 신고가 됐고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으니 그렇게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이길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막 유치권을 막 한참 행사하는 중에 신탁회사로 넘어갔다 라고 해보시자고요.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 신탁회사는 그 유치권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겠죠. 예. 그러니까 비록 속았기 때문에 유치권이 없다고 해서 우린 대출해줬는데 가봤더니 유치권이 있더라.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지만 법적으로는 주장할 수가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 유치권자는 2007년부터 공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자기들은 점유를 계속해왔다. 한 번도 점유를 넘겨준 적이 없다. 라고 주장했지만 아까 뭐라 그랬죠? 점유자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 땡땡씨 뭐 무슨 땡땡씨 3명이나 전입신고를 했고 물론 전입신고를 했다는 게 점유를 했다는 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1심 판결에서 애초부터 2007년부터 점유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해 본 결과 그 유치권 회사의 본점 소지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옮긴 2008년 6월 26일부터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게 점유를 한 사실 이게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2007년에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점유를 한 시점은 공매 기입 등기 기일이 2020년이지만 그거보다 전이어서 유치권이 인정될 것 같지만 점유를 옮긴 시점이 실제 점유를 한 시점이 2018년 6월 26일이라면 그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하나의 이론을 구성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구성해낼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저는 아직까지는 떠오르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이제 공사를 마친 다음에 공사를 끝낸 때로부터 한 번도 점유를 넘겨주지 않고 계속해서 점유를 한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치자고요. 그렇게 되면 그 유치권자는 계속해서 새로운 소유자한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죠. 예. 유치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유치권자가 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나갔어요. 나간 다음에 다시 점유를 취득했어요. 이렇게 됐을 때에는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실제로 소유자가 이제 바뀌었단 말입니다. 바뀌었는데 다시 이제 유치권자가 소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들어가요. 뭐죠 이거? 불법 점유. 그렇겠죠. 이거 소유자가 있는데 소유자는 유치권자가 이제 나갔으니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견고하게 내가 소유권을 이제 구축을 해놨는데 유치권자가 뭐 밤에 몰래 문을 따고 들어간다든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들은 불법 점유가 된다는 거죠. 예. 유치권은 점유의 개시 시점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유치권의 점유는 불법 점유여서는 안 된다는 게 법조문에 명확히 나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권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한 번도 점유를 잃지 않고 점유를 해왔다면 모르지만 현재도 이탈한 거죠. 예, 점유를 하지 않은 상태, 점유를 상실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들어오려면 참 웃기는 얘기지만 새로운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근데 누가 새로운 소유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동의를 해주지 않겠죠. 그게 이제 하나의 논점이었고 또 하나의 논점은 이거는 저희가 이제 아까 파기환송을 20개를 갖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받아낸 판결인데 유치권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회사의 점유 개시 시점은 아까 이제 1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018년 6월 26일부터 실질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걸로 본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연결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점유한 게 아니라 한 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그런 상태에서 무슨 뭐 노땡땡씨 뭐한테 또 이렇게 뭐 임대도 주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유치권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아까 민법 조항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불법 점유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법 점유라고 하는 거는 점유의 취득이 점유의 침탈이나 사기 강박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점유자가 물건의 소유자에서 대항할 수 있는 점유의 권한이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점유를 개시하는 거 다시 혹여라도 이제 나는 유치권자니까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도 이게 과실이겠죠.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까지도 불법 점유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아까 뭐라고 주장했죠? 헐값에 받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을 떠안지 않겠다고 하는 거는 또 신의칙 위반이다. 우리 주장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한 줄로 딱 해버리죠. 최저 입찰가를 넘는 가액 중 가장 최고가를 우리가 입찰해서 부동산을 낙찰받은 것 뿐이다. 우리는
그 최고가로 낙찰 받았는데 그게 이제 되게 헐값스러워서 느껴지지만 수많은 사람 경쟁을 해가지고 그렇게 받은 건데 이렇게 최고가 낙찰 받았을 뿐인 우리가 유치권을 또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치 위반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전체가 다 승소한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얘네가 상고를 했단 말입니다. 상고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들은 어떻게든 상고를 해가지고 또 2년 3년 가고 그러면 우리 의뢰인들은 되게 힘드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뢰인께 최대한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심리 불속행 기각은 심리를 아예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 상고심에서.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뭐 짧은 시간 내에 끝내겠다고 약속을 해드렸는데 2달 반, 석 달 안에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이겼습니다. 그 2024다면 2024년에 최근에 접수를 한 걸로 최근에 알고 이긴 겁니다. 있는데 이걸 이기고 나서 바로 지금 임대를 놓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판결을 받고 명도가 바로 된 게 맞습니까? 이게 이제 어찌 보면 2024년 4월 25일 날 대법원에서 기각됐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바로 이제 명도를 하고 명도 저항이 되게 거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아까 우리 영상 찍었을 때 막 그 삐삐 소리 계속 나는 욕을 끝없이 하는 그렇게 할 정도면은 거의 뭐 명도 저항이 되게 심하지 않았을까. 이게 인테리어 하는 그런 영상들인데 고급 빌라니까 이렇게 이제 안에 되게 이제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를 해주고 근데 사실은 이게 그 6억 7천 얼마에 받았지만 이게 대출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간 돈은 3억 남짓. 그런데 보증금 3억에 월 800이면 그러면 원금은 보증금으로 다 회수를 하고 그 뭐 3억에 대한 대출이자가 얼마나 나올까요? 뭐 3%로 따진다고 한다면 거의 뭐 80만 원, 100만 원 안짝이죠. 그렇게 되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700만 원을 버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들은 뭐 월 700만 원만 있으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인생이 뭐 끝나는 건데. 게다가 부당이득 채권까지 받는다고 생각하면 거의 무피나 풀피까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 한 건으로 노후 준비가 끝난 거죠. 저희 법무원이 열리는 뭐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전문 로펌이라고 자만이 아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힘든 물건 낙찰 받으셔가지고 좀 고생하실 때에 저희 찾아오시면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